지그문트 프로이트. 이를테면 그는 떠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프로이트를 설명할 때 있어서 이 떠도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비극성과 환멸, 우울함, 몸소리치는 뒤틀림과 세상에 대한 원한 등등 프로이트만이 아닙니다. 근데 서구의 유대 지식인들 정신세계가 대개 그러했습니다. 자기 비하, 환멸, 불안정성과 종교적 회의감, 디아스포라 역사가 만들어낸 민족성입니다. 아무래도 쫓겨나고 소외되고 축출되어 온 역사적 아픔을 다들 배경으로 지니고 있으니까요. 차별받는 천재들, 그들에게는 이 과정에서 독특한 심적 뒤틀림이 생겨납니다. 좋게 말하면 혁신가, 실상으로는 전통 파괴자에 가까운 캐릭터성이 그들 내면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식인들에게 급진성은 빼놓을 수가 없는 키워드입니다. 이틀되면 그들은 정신적인 프롤레타리아였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위적이고 전통 혐오적이고 우울한 천재. 그런 면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참으로 유대인스러운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유대교도라거나 유대민족주의자는 결코 아니었지만 빈, 중세 이래 외곽으로 끝없이 밀려난 소위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그들이 17세기 말미에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 그곳이 오늘날 오스트리아입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거기서도 빈이라는 대도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체제의 꼭지점이자 최선단의 도시가 빈이었습니다. 정반대편에는 신체제의 상징 같은 뉴욕이 있었죠. 빈이라는 도시는 모든 고전적인 것들, 복고적이고 복잡하고 부조리한 세상의 만물들이 꾸역꾸역 밀려든 고도였습니다. 일종의 잡탕도시였습니다. 자, 여기 유대인 학살자 히틀러, 그리고 천재 유대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두 사람의 실업학교 동문사진을 보십시오. 기이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빈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등 모든 것들이 잡탕처럼 섞인 곳이 빈이었습니다. 저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충분히 벌어질만 했습니다. 20세기를 눈앞에 둔 마지막 한 세기. 이 기간 동안 빈은 무수한 유대인 천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에곤 슐레, 멘델스존, 비트겐슈타인 등등. 빈의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이방인이었고 기구했고 자기 혐오적이고 불온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큼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자 반영웅이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도 대략 이런 축에 속하는 사내였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가장 반유대적인 인간? 이상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반유대적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대로서는 꽤 흔한 지식 사회의 경향이었습니다. 마르크스도 그랬고 프로이트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구축한 지적 세계는 차관과 형성, 확립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대 기독교 전통에 관한 배격과 격렬한 뒤틀림,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반유대적일 수 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자기 부정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프로이트의 초기작 토템과 터부. 이 책은 일련의 유대 기독교 전통에 대한 반감 가득한 지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심오하고 노골적인 적에 이는 프로이트의 유대인다운 기질과 성미를 역설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보편 종교들의 의식과 교리, 기원은 그로테스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배는 고대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인육을 섭취하던 관습에서 기원했습니다. 이를테면 제우스가 그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고 신의 지위를 획득했듯 부친의 육신을 먹음으로써 자식은 아버지의 힘과 권능을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배, 제2의 본질이 그렇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아들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프로이트 왈. 요컨대 정리하자면 종교에서의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에게 여자를 뺏기고 죽임까지 당한 불쌍한 아버지. 그에게 성스러운 음식과 성찬을 바쳐서 자식들은 섬뜩한 승리를 기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부도덕함을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비난하는 그 교묘함. 이 때문에 예배는 되려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성찬식이야말로 뭇 종교들의 기원이라고, 근친상간 사례를 금하는 윤리적인 기초가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세요? 저는 솔직히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 발상의 처참함 때문에. 이처럼 근친상간과 아버지 살해, 인육 관습 등에서 신앙의 기원을 찾으려고 했던 프로이트. 그의 끔찍한 발상은 전통적 서구 종교인 기독교의 형식성을 180도 뒤집는 일종의 지적인 패러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고 도착적이고 음란한 패러디. 프로이트의 전기를 쓴 작가 피터 게이는 프로이트를 가리켜 말합니다. 권투 선수의 투지를 지닌 무신론자라고. 뭐랄까요? 단순한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어떤 혁명가, 운동가와 같았다고 할까요? 이를테면 정신분석학으로 모든 종교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 그래서 완연히 망가뜨리는 게 그의 혁명적 목표였달까. 다시 말하지만 그는 학자이기 전에 혁명가이고 운동가였습니다. 프로이트가 새로 밑그림 그린 인간. 그것은 너무나 음산했습니다. 인간들은 내면에 음산하고 비운리적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만 싶은 충동. 그 충동을 겨우 억압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예술 형식과 종교 제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일련의 종교적 믿음들을 환영이라는 단어로 퉁치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적대감, 그리고 분노가 프로이트 사상 밑에 깔려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프로이트의 지적 세계는 몇몇 동종의 선배들의 발상을 끌어모은 것임을 곧 깨닫게 됩니다. 홉스가 주장한 폭력적이고 어지럽고 난폭한 세계, 그 위에 루소가 그려낸 호색하고 충동적인 원시인, 그런 인간상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고대 샤먼들의 주술과 몽환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 심리학적 언어입니다. 흔히들 프로이트가 매우 독자적인 심리학 세계관을 구축한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프로이트는 서구 근대 철학사의 흐름상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딱히 기발한 관념이랄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홉스를 프로이트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프로이트의 유명한 무의식 개념은 쇼펜하우어, 니체의 철학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체가 프로이트의 첫 저작보다 10년 정도 먼저 쓴 선악의 피아노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죠. 의식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무의식을 원천으로 한다. 이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어떻습니까? 프로이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게 선배 철학자들의 발상에서 거의 따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프로이트는 매번 자기 이론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은 순수한 창작물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한 사실조차 감추어왔습니다. 자신이 의학이 아닌 철학자들의 개념들을 끌어와서 연구했었다는 그런 사실을 부끄러워했던 것일까요? 그래서인지 프로이트는 평생 바랬던 노벨의학상 대신 괴테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프로이트의 업적이 과학보다는 문학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프로이트가 선택한 치료 방법을 봐도 이건 과학보다 주술에 가깝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옹프레는 말합니다. 허풍스럽고 자기 연구가 어디서 기원했는지 애써 감추며 자신이 겪은 좁은 개별적 사례를 서슴없이 일반화하고 심지어는 사례 조작까지 감행하는 학자. 그런 이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프로이트라고. 왜곡된 사고방식과 병적 자만심, 무엇보다 비과학을 넘어서 주술적으로까지 보이는 처방들,
신화 이면에 가려진 프로이트의 의사로서 진짜 행적들입니다. 프로이트는 젊은 시절 10여 년간 코카인을 직접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맹신해서 친구에게 코카인을 처방했습니다. 친구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위 행위를 터부시했는데 유도의 관을 삽입한 뒤 그 안에 냉수를 흘려보내어서 생식기를 차갑게 만들면 성적인 욕구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으로 치료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환자들 병세는 상당 부분이 조작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가 완치되었다고 발표한 몇몇 내담자들은 논문 발표 후 상태가 극도로 심각해져서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프로이트의 간판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억제된 욕망을 의식화시키는 것, 이런 게 해당 증후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프로이트적인 프로이트. 그러나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프로이트가 확신에 차서 주장했던 지적인 전제들은 오늘날 대부분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유명한 심리학 개념들도 사실상 근거 없는 상상력의 소산으로 그렇게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프로이트가 자기 심리 이론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임상 인터뷰 속 인물들. 그들에겐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신병력을 지닌 환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프로이트라는 거인 위에 올라탄 난장이일 뿐 그렇게 겸손히 말했던 상담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의 가장 결정적 하자는 바로 환자들에게서 추출한 이론이라는 점이라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병자 중심의 병적인 이론이라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어찌 보면 가장 프로이트적인 인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발표한 간판 개념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한번 보시죠. 근친상간 자체가 프로이트의 인생 내내 핵심적인 환상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벌거벗은 모습을 목격하고는 성적 욕망을 포착했다고 말합니다. 청소년기에 첫사랑 소녀를 만났을 때도 그는 소녀의 어머니에게로 욕망의 대상을 옮겼습니다. 40년 동안 처제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그녀와 애인처럼 사귀는가 하면 딸 안나조차 상징적인 근친상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극히 광적인 인생 이력. 그것은 그대로 광적인 이론으로 조형되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전기작가 피터 게이가 논평한 다음 말을 주목해 보시죠. 프로이트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이들은 도무지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가 이론이라고 내건 중요한 논거들은 오늘날 숱한 결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문화인류학에서는 대부분의 부족이 그런 유의식을 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고대인에 대한 일부 다처제적인 추측 역시 사실성을 의심받고 있다. 가부장제를 겨냥한 프로이트의 복수심들은 학문적인 신빙성을 사실상 잃었다. 프로이트. 그는 종교를 하나의 환영이자 구원의 기대로 둘러싸인 연기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허무하고 제멋대로 흩날리는 연기. 그는 연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력하고 희망 없어 보일지언정 구원을 말하는 종교 대신 과학을 신봉하라고 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프로이트가 2차 세계대전 개시 하루 전날 사망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가 살아서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히틀러가 창안해낸 무신론적 야만의 지옥도를 목격했다면 그는 그때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을까요? 마오쩌둥이나 폴포트, 김일성을 봤다면 또 어땠을까요? 과학적 사고와 무신론적 악의로 들끓는 20세기의 참화를 보면서도 그는 환영을 고수했을까요? 종래의 뜻을 과연 견지했을까요? 어찌하겠습니까? 그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대신 판타지로 가득한 뜬 소문 같은 이론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세대의 철없는 소년소녀들을 유혹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음란하고 뒤틀려 있고 비뚤어진 이념으로서 프로이트, 그는 진정한 환영이었습니다.